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에서 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봉권이라고 해서 대통령실 특활비라고 입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 데 대해 민생은 뒷전인 장외투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구 현장 최고위를 열어 정부의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해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전국의 해법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K스틸법에 관해 권양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의 경론 끝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거쳤고, 범정부 TF를 만들어 유예기간 1년 동안 정교화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내놓은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따져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검찰청 폐지는 수사 지연과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 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결국 범죄자만 웃게 하는 불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공소청에서 각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면 역할이 분명해 수사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산업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관할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관성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해 산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와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번째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한 자리였는데, 시작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강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트북에 민주당 비판 문구를 붙인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철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의원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면 철거하려고 했다며 위원장석까지 나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우리 5명 중에서 3명이 발언권이 없어요. 거듭되는 대치에 오전 청문회는 결국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격한 대치 이후 열린 오후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냐며 담당 검사를 추궁했고, 관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비닐로 최재현 증인이 벗겨버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벗겨버렸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최재형 검사는 압수물 대조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 은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김정숙 여사의 의복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관봉권이라고 해서 대통령실 특활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관봉권으로 옷 구매한 결제 내역은 확인을 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만 관봉권이 특활비였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증인을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국민의힘은 법원의 확정이 났거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정치가 아닌 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최약체 지도부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우리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할 셈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복원됐음을 세계에 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 해외 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가파르게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규모 장외 투쟁을 두곤 민생은 뒷전인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함께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경북 경산 자동차 부품 단지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의 25%, 철강류엔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직격탄을 맞았던 겁니다. 최근 대통령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대통령 방미 일정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없다며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우리 기업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과 물류비 절감, 그리고 경산 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렸던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도 경북에서 여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고위원회의가 사실 지도부의 메시지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느냐 그게 좀 의미를 갖는데 그에 앞서서 이 집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여러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이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여론전을 시작하는 것인데 화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우려와 기대감이 모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는 물론 이 소속 의원 70여 명이 참석을 하며 화력을 집중했는데 이 보수 정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 집회 때 당 추산으로는 7만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경찰은 이보다 적은 2만 명 정도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의미 있는 집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오늘 이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오늘도 이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예정인데 원외와 원내에서 모두 투쟁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원내에서는요, 25일 본회의 때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고 해당 이슈를 다음 달 이 추석 연휴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는 건 민주당 역시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강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요, 다음 달 국감을 앞두고 이 밖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와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페이스북에 장외투쟁을 장외투정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 집회 때 나온 이 대선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네. 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이 어제 같은 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어제 했던 발언,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입을 다물라라면서 입으로 오물을 배설한다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 이 정부 조직법과 같은 굵직한 여당의 추진 법안들과 다음 달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의 갈등이 이렇게 극을 향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언어 선택이 점점 더 강하게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당 이야기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어제 열린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등 이 속도 조절을 암시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주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어제 기자간담회 때 시간을 다퉈가며 하는 것보다 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내란 척결에 대해서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천명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 18일 민주당에서 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했던 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보여준 건데요. 특히 이는 당 특위 움직임과 별개로 입법 속도전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기도 한데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담당 재판부 교체를 포함해서 안심할 만한 조처를 취한다면 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하고요. 네. 당장 오늘 법원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첫 재판을 공개하겠다면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았던 법안 중에 일부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배임죄 폐지 얘기도 이제 나왔었는데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때에는 질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임죄 폐지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안에 배임죄 폐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법제처가 경제형벌 규정 완화를 검토해서 이달 중에 1차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그런 예정인 상황인데 이번 법안은 민생과 밀접한 이 경제형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큰 틀이지만 그 안에는 배임죄 폐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현재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의 단계적인 보완을 할 것인지 배임죄 폐지 후 보완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폐지 원칙을 향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권에서 나오는 반발은 약간의 변수입니다. 이 당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임죄를 없애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면소는 이미 기소됐던 사건이 법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재판이 없어지고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이 반기업 정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서도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가 여야 간 첨예해지는 갈등과 또 설전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정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첫 입법박람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회 입법 박람회.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가 슬로건인데 입법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개방형, 국민 참여형 박람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 의제는 기후위기 극복인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제인 지방소멸 대응은 지역 금융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정책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의제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 정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정책 강연과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23일 오후에는 민생경제 활성화, 24일 오전에는 기후위기 극복, 같은 날 오후에는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 강연이 열립니다. 이번 강연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12건의 토론회, 간담회와 연계, 전문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입법 과제와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입법 제안소 부스가 국회 잔디마당에 설치됩니다. 입법 퀴즈 이벤트와 스탬프 투어, 책 나들이 등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박람회 둘째 날인 24일에는 오후 4시부터 국회의장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박람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3대 의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우 의장은 입법 박람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가 기후위기, 인구위기, 그리고 불평등을 3대 국가 현안으로 선정하고 가장 먼저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대응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기후위기와 같은 국가적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는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은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대응을 주제로 공동 수행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말 국회 연구조정협의회가 선정한 3대 공동 연구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성과물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국회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후위기에 얼마큼 대응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하고도 직결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가 내년 2월까지 탄소중립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회는 시급한 현안인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과 2035년 국가 감축 목표 설정을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2030년에서 2050년 기간의 중간 감축 목표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방식과 국회의 역할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국내 실정에 맞는 방식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 공백을 막기 위해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 근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인구위기와 관련해선 국회 미래연구원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선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도해 연구 보고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의 배임죄 폐지 반대에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가 이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건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수건 사항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사실인 양 발언해 국민을 선동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 스스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위원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 1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자주국방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주국방에 대해서 적은 SNS 글이 논란입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원칙적인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왔던 바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주둔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깨려는 게 아니냐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이 주한미군 불필요론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조심할 지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메시지 어디에도 한미동맹을 깨자는 언급은 없었다며 오히려 스마트 정의 강군으로 재편하자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안보 압박에 대비한 발언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안보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건 국민한테 호소해야 된다. 저는 약간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당에선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당적 협력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3,500불을 자기들의 통장에 넣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국민들, 야당도 함께 비판을 해줘야 대통령은 훨씬 더 협상을 임하는 데 든든한 좀 뒷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꺼내든 자주국방 의지가 향후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황교안의 길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을 향한 대규모 장외투쟁을 대구에서 열었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2020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오직 했으면은 우리가 5년 만에 다시 이게 대구를 찾았겠습니까?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이 민주당이 지금 가고 있는 폭주를 멈추라는 하나의 국민의 준엄한 이런 외침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좀 보고 어제 현장에서 그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다. 이를 바라보는 당 밖의 보수 진영 시선은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도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정작 선거에선 패했던 자유한국당 시절을 떠올리며 이번 장외투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건데요.
장동혁 대표 가는 길은 황교안 대표의 길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이제 저랑 친했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요. 한숨 그 자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의 장외투쟁과는 다르다며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외투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 내부에선 중도층 민심을 돌리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도부가 그 뒤에 있는 당원들 내지는 군중들과 찍힌 사진을 잘 보면 그 뒤에 부정선거 척결, 그다음에 뭐 성조기가 막 나오고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 장면에 잡힌단 말입니다. 그 극단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같은 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좋은 방식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왜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가 사법 파괴를 하는 야만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설득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지지를 얻어내는 작업이 우리의 우선일 것이 아닌가. 원내 투쟁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계획으로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구에서의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요. 5년 8개월 만에 장외 투쟁이었습니다. 어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만여 명의 대구 시민 그리고 전국의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께서 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고 신정부가 뭔가 일을 하기 차원에서 저희들도 국회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극을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그저 다수결이라는 민주당의 그 의회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냥 입법 권력만이 아니라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서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판도 마음대로 하는 그 전담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 또 대법원장은 내려와라. 뭐 그런 부분들이 의회 독주 또 사법 그 장악이 저희들로서는 장외 투쟁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민주당이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저희를 장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미 조지아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위원께서 직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여당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협력의 길로 돌아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이 또한 국정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통상이나 외교에서 전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안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지아의 사태에서 우리 300여 명의 국민이 단속 연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있었는지 우리 외교가 있었는지 정말 그 의문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관세 협상을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더니 관세 협상의 결과는 지금 하나도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FTA 때문에 자동차에서 무관세로 하던 것을 지금 25%를 내고 이것을 15%로 협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될지 지금 그 일본은 15%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관세 협상이 서명 하나 된 것이 없고 그것이 언제 된다는 일정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출국을 하면서
우리 뭐 외국군 주둔이 필요하냐? 자주국방으로 왜 우리가 군사력 우위면 못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외교에서 통상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미국이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를 하는지, 한미 동맹은 계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 관련한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조지아 구금 사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산자위에서도 이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산자위 국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짚으실 계획이신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의 핵심적으로 그것은 역시 산업보호나 통상 측면이겠죠. 산재에서 관세 협상 실패가 자동차나 철강, 석유화학,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부분 등에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산업의 미래의 경쟁력이 지금 이런 그 무역 질서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 등을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또 반기업적인 여러 가지 입법 등이 이런 부분에서도 그 통상 문제와 함께 어울려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을 어렵게 할 텐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여야 입법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대강으로 치닫는 전국의 해법, 그리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K스틸법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 권양엽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야 간은 이제 강대강 대치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도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희대 또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이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정조사도 이제 요구할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금 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60대 35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은 그것을 발생하게 된 것은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때문에 초래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례없는 시간 계산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내란 수괴를 사실은 석방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것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도 윤석열에 대해서 골석 재판을 갖다가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전담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희대 한덕수 뭐 회동설에 대한 것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사실,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했을 뿐이지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만 했지 만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고발을 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금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지만 관련 상임위 중에 정무위와 기재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서 이게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입니다. 25일 본회의와 후속 방안에 대해서 여당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정부 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무위는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어서 사실은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어제 국민의힘 그 장애투쟁, 대구 장애투쟁을 이렇게 보니까 참 좀 우려스럽습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선 불복의 장외 집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내란 종식과 민생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만 바라보고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도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후에너지 부분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는 지금 이제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담당하게 될 것 같고 저희 상임위 의원들은 정수가 지금 산자위는 30명이고 환노위는 16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노위 위원님들 그 위원회의 내용 자체가 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 조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산자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성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 당장 그 다음 달 국감은 어느 상임위가 맡아야 하는가 이런 혼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것도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국감도 국감이지만 사실은 소관 법률과 예산 심의도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 국회의원님들의 그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부처별 업무 소관 이런 역할들의 정리가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조지아주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 이제 구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사과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에 조금 더 앞으로는 이제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렸는데 1억 한 이제 수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관세 협상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동시에 이제 질문이 여러 개인데 들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이슈는 사실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방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9월 17일이었던가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했었고 조지아주 이렇게 구금 사태와 관련된 그다음에 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대표단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조셉 윤 대사 대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차별적 그 관세 부과를 좀 중단해 줄 것과 FTA 정신을 존중해 달라 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검역, 안전 기준 등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달라. 그리고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협상 구조를 마련해서 협상을 임해 달라. 그리고 좀 유연성을 가져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맹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요. 한미 양국 경제에 있어서는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호혜적인 입장에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세 협상에 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익에 훼손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존을 목표로 해서 협상에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산자위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1월에 한수원과 한전이 그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이 이게 바로 굴욕 계약이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된 건지 그리고 왜 문제가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계약을 직접 보거나 그런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언론을 통해서 그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익 배분 구조에 있어서 해외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출 시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향후 50년 동안 이 계약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구적 계약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신규 원전 수출에 있어서도 북미나 유럽 활동은 사실은 불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제가 그 상임위 현안 질의 때도 하나씩 이제 따져 물으면서 네. 한국전력 사장께 국회가 그것을 하나 물었었는데 한국전력 사장은 국회가 출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답답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답변을 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사실 확인도 안 되고 내용을 공개하면 서명 당사자인 이제 한국전력이 협정 위반에 된다 하는 네. 궤변만을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사실은 그 핑계로 그만둔 것이 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과정에 대해서 네.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지시가 있었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수원 측은 결코 이제 불리한 계획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체코 원전 사업비가 이제 13조 원인데 여기에 비하면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한 기술 사용료가 1.85%, 2%도 안 되고 또 EU나 미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이번에 그 체코 계약도 그렇고 모두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체코 원전 건은 처음부터 큰 우려가 있었고 작년 산자위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제대로 국익을 위해서 더 협상을 잘하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건 자체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올해 1월 16일 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도 모두 탄핵 상태였어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였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국가가 위기인 그런 시점에 국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1월에 합의문 서명이 그런데 이미 끝난 상태고 또 비밀 유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내용 공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해법을 모색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그때 상임위가 있고 나서 뭐 그 조인트 벤처 투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금 현재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철강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법이죠. K스틸법인데요. 의원님 지역구가 광양이잖아요. 광양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제철소인데 그 업황 악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광양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남에는 2개의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그게 네. 다 전남 동부권에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아마 사회자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석유화학 산업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지역구인 광양이 제철소가 있고 거기에서 이순신대교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면 거기가 바로 여수 석유화학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그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 산업 대부분이 석유화학 산업단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곳이 매우 어려워서 산업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광양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여수는 지금 5월 달에 산업부의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고용부의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울산과 서산도 산업부의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러한 문제는 그 철강 같은 경우 특히나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우리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화 때 이런 대한민국의 큰 숙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죠. 정부도 노력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회사가 지금 신규 투자도 하지 않고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발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라든가 물류할 것 없이 일거리가 없어서 사실은 플랜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고 네. 그래서 지역 상권 전반이 연쇄적으로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의 지금 세수도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철강 전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50%까지 이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대한 이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스틸법에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K스틸법은 사실은 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철강포럼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님, 그다음에 포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그 이상희 의원님이 두 분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동 대표 발의를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는 저는 책임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제철관과 관련돼서는 현대제철이 있는 뭐 당진이라든가 그 포스코, 포항, 그다음에 광양 할 것 없이 철강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를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 시대에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재인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적 지금 요구에 직면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미국도 품목별 관세 50%로 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그러한 기술로 사실은 대규모의 자본이 그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녹색 철강 기술 개발에도 그렇고 그러한 그 설비 같은 것을 시설을 전환하는데도 굉장히 막대한 돈이 필요로 하는데 이 K스틸법 안에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인데 여기에는 국가가 그 법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그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로 되어 있고요. 국회 철강 포럼에서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거는 대표 발의를 한 건데 거기에다가 좀 덧붙인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철강 산업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것하고 네. 이게 좀 더 이렇게 핵심적인 것인데 철강 클러스터 내에 전력 직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두 법안이 저희가 정기국회 내 병합 심의가 될 것이고 여야 민생 협의체가 정상화된다면 이거는 주요한 의제로 그리고 또 그만큼의 굉장히 시기상으로도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임께서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시죠. 네, 또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바쁘게 또 뛰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의 그 의정 활동 계획을 길지 않게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이번에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탄핵안 발의가 되어서 저희가 국회에서 생활을 했었던 딱 한 주를 빼놓고 매주 지역으로 오가면서 열심히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야 앞으로 하는 일이 당과 지역민들을 대변하고 챙기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되는데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모든 국민 여러분들 또 저희가 지역민들께서도 오랜만에 긴 연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10월 13일부터 저희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가 하고 되는데 지역으로 보면은 호남 그 발전 특별위원회 이슈도 계속 남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더 소중하게 경청하면서 잘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대략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강대강 전국의 해법 그리고 K스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 덕담까지 오늘 파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신 권양엽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